결국 양극화로 수렴되고 있는 이 우리가 처한 이 심각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학은 이제 좀 헤게모니를 좀 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주도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교수님이 어쨌든 경제학자로서 이 그 역사를 전체로 총괄 아우르시면서 이제 큰 거대 담론을 쓰신 이유는 경제학이 놓치고 경제학이 풀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도 쭉 따라오시면서 이제 이 부분, 이 점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양극화로 수렴되고 있는 이 우리가 처한 이 심각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교수님 천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풀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4얘기를 간단하게 풀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4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두 번째 초거대 혁명인 산업혁명이 18세기 중에 있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독립된 학문이 등장했다. 그게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이고 실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분이 쓴 책이 1776년이에요.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던 그 즈음이죠. 그게 바로 국부론이라는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윈윈한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가 등장하더라. 또 뿐만 아니라 이 기후위기와 같은 어떤 생태 환경의 그런 파괴가 나타나더라. 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가장 주도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자유주의까지 이러한 어떤 이데올로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 고전학파부터 신자유주의까지의 그 길이 저는 제1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본주의 초기부터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자꾸 이제 생산에서 변방으로 자꾸 밀려나게 되고 상대적 속도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 또 많은 그 산업혁명 초기에는 뭐 유아 노동 사례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그 어떤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칼막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있게 된 거죠. 그 칼막스의 자본론 잘 아시는 건 1867년이에요. 한 100년 전, 100년 뒤 정도 된 다음에 그 책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뭐 자체 모순 때문에 무너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거기서는 뭐냐면 이 시장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서 생산부터 분배 그리고 소비 활동까지 전부 다 계획과 통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제2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그걸 해봤더니, 우리 구소련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독재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계급이 등장을 하고, 또 경쟁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제1의 길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실험해서 결국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명이 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80년대 즈음에서 그때 이제 막 신고전 학파가 막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권에서도 뭔가 새로운 대안 뭐 하다가 이제 나온 것이 제3의 길인 거죠. 그래서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앤소니 기든스 같은 사회학자죠. 그런 분이 이제 생각한 것은 어떤 뉴 캐피털리즘 또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조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 좀 사회적인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회를 좀 더 따뜻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제1의 길에 제2의 길의 어떤 장점을 잘 합하면 그러면
아주 좋은 윈윈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시민사회의 참여, 또 시민사회의 역량의 강화 이런 네. 걸 통해서 그렇죠. 제1의 길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제1의 길은 자본과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생산부터 분배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제2의 길은 정부와 사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3의 길은 기왕이면 물론 그렇다고 완전 부장하자는 건 아닌데 네. 그 두 가지 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 이제 정책에도 많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90년대 후반에 토니 블레어 영국상이 뭐 한 10년 장기 집권하면서 제3의 길을 사실 주창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집권했던 독일의 슈레더스당 같은 분들 아니면 빌 클린턴도 재임을 하면서 이 제3의 길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수용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길이 붐을 이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일정 부분 성과는 거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일부에서는 이제는 뭐 실패하고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북구라파가 제3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제3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뭐 강소국 이런 예를 들면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북유럽 국가들의 그러한 길을 가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제3의 길이라는 용어를 지금은 쓰지 않지만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운영 사회 운영의 시스템은 기본 시스템이 그것은 제3의 길의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이데올로기가 네, 기반이 되어 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4의 길은 제3의 길과는 어떤 차별화 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경제잖아요. 경제 문제. 그럼 많이 생산 많이 해가지고 많이 소비하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실제 그것을 그게 바로 제1의 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경제고 그게 얘기하는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의 목적이고 그게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2의 길은 경제가 아니라 그러면 사회가 없으면 나눠야지 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제2의 길로 갔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의 이제 방점이 찍힌 거고 그걸 주도하는 것은 이제 시장이 아니라 바로 정부가 되고 사회 전체가 된다. 그것을 이제는 계획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3의 길은 두 개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 두 개를 융합해보자.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다 문제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환경이 계속 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와준 기후위기까지 오게 되니까 요즘에는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면 탈성장을 주장하는 그러한 생태경제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 아니면 일반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가면 정말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탈성장하고 성장을 멈출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만약 멈추게 되면 그러면 누가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많이 입겠는가. 국가로 보면 부자 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이게 되는 거잖아요. 장하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다리를 걷어차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선진국 말고 개도국만 성장하게 하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예? 그 개도국은 우리나라도 여태 성장 어떻게 했어요? 선진국으로 수출하면서 사실 했는데 기술도 받아오고 이랬는데 거기가 성장이 멈췄는데 과연 개도국은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으로 봐도 부자보다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고 세대로 봐도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 젊은 세대가 이제는 일자리 찾고 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고용의 기회가 과연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답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다른 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길이 뭐 제가 뭐 엄청난 무슨 천재적인 그러한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정말 실천 가능하게 변형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엔이 1987년 소위 얘기하는 브루틀랜드 보고서에서 처음 꺼내기 시작했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을 우리가 대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금 말씀드린 경제라고 하는 축, 사회라고 하는 축,
환경이라는 축이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윈윈하자는 그러한 지향이거든요. 그것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SDG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왔죠. 17개의 목표가 있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해가지고 17개의 목표를 지금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노력해서 달성하자. 그러면 전 세계가 결국은 경제도 좋고 사회도 좋고 환경도 지속 가능해져서 전 세계가 정말 더 살기 좋은 그러한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1987년도에 처음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그러면 더 사회가 지속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나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수단이나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슬로건만 내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표는 세 개인데 이걸 뭘로 달성할 거예요? 일석삼조라고 말은 있지만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학 수학을 많이 쓰긴 하는데 세 개의 목표가 있으면 한 개의 수단으로 세 개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수학적인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한 개의 수단 가지고 한 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제1의 길은 경제, 제2의 길은 사회, 그리고 탈성장은 안 되니까 아예 환경을 하려니까 성장을 멈추자. 일석이조는 돼요. 그게 바로 제3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3의 길이. 경제와 사회를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인컴 리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뭐냐면 이퀄 어퍼튜니티다. 기회의 공평성을 높이자. 그것을 분명히 제3의 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경제와 사회가 윈윈하는 그 솔루션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하는데 문제는 이쪽 한쪽 지금 제가 세 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생각해보면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인간끼리도 행복하고 사회와도 행복하고 그것이 나한테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의 길에서 얘기하는 이 소위 경제와 사회가 윈윈하는 그런 솔루션을 하나 찾아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제와 그리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윈윈하는 솔루션을 하나 찾아내보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어떤 경제 성장 전략을 내세우면 그러면 세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성장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제가 그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최대한 삐딱하게 봐서 네. 경제학자를 모셨으니까 경제학에 대한 불만을 이참에 한번 토론을 한번 저도 많습니다. 하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목표,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라는 그 것들을 경제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제학을 새롭게 변모시켜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게 지속 가능하게 해보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경제학은 이제 좀 헤게모니를 좀 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최근에 저는 IMF의 보고서를 보면서 불평등이 많이 악화되면 성장에도 이렇게 악영향을 준다라는 약간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약간 좀 이게 맞는 말이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그리고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또 어떤 측면에서 불만이냐면은 아니 우리가 불평등을 개선하는 게 성장과 꼭 관련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거는 항상 성장이라는 지상 목표를 하나에 두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이 성장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불평등이라는 이슈는 성장과 관련 없이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이걸 개선해야죠. 환경이라는 것도 성장과 관련 없이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목표와는 별도로 이것과 이걸 연계시키지 말고 경제학은 성장을 다른 것과 절충해서 성장이라는 목표가 다른 것과 조화 가능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 대신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성장을 위해서 복무하게끔 하는 이런 체계를 과도하게 이제 전파하는 게 한국에서 가장 큰 역효과를 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줬잖아요. 분배를 하면 성장될 것이다라는 오해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또
효과가 없으니까 또 보수 진영의 대대적인 백래시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오해를 준 게 애초에 경제학이 갖고 있는 성장 편향, 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좀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그 저의 평소의 불만을 한번 이기기 위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활동으로서 그거 뭐 네. 제1의 길에 대한 그러한 비판이시지 경제학 전반적인 어떤 학문에 대한 비판이 아닌 것처럼 저는 일단 들려요. 제1의 길이 이제 그런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제2의 길은 아까 그러면 성장 안 하고 경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난 그냥 사회만 할 거야 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성장만 위주로 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보면 진 거예요. 그 경쟁에서. 그리고 이제 환경만 난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도리어 환경만 하다 보면 성장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도리어 뒤처져 가지고 내가 도리어 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경제학 자체를 그냥 내려놔라 이런 거보다는 경제학이야말로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해가지고 학문 자체의 그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경제학 교과서도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사무엘슨이나 아니면 맨큐의 경제학에서 보면 처음부터 우리 목차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네, 목차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되지?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비만 극대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소비를 많이 하고 더불어 잘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소위 기업 활동을 해야 되지?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시경제학이라는 틀이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에 대한 결과는 그러면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크게 그 세 가지 경제, 사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지? 그런 것을 다시 또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경제 성장과 거시경제학 파트로 가서 다시 또 그러한 논의를 하고 그래서 또 그것이 또 얘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시작과 끝이 저는 인간의 행복 더 나아가서 쇠꼭지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렇게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학이 혁명이 일어나면 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도 저는 성장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GDP 성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참성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GDP, 근데 우리가 보통 성장률을 생각하면 GDP 성장을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 GDP는 뭐냐면 제가 들고 있는 이 펜도 이게 GDP, 이거 생산하게 되면 GDP에 이게 잡히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제가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걸로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생산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원도 있고 이걸 하면서 또 나오는 폐기물이 있어요. 또 이거 하면서 요즘 걱정하는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는 기후 온난화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 대표적인 뭐 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폐기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기업이 또 있어요. 그럼 그 기업들이 그걸 처리하는 그만큼이 다시 또 GDP에 또 잡혀요. 사실 그것은 비용으로 빼는 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것을 그걸 갖다가 전 참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랩 2050에서 얼마 전에 직접 우리 계산도 해봤잖아요. Genuine Progress Indicator라고 해서 참성장 지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성장 지표를 지향하는 거 좋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 축은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반적인 GDP를 그러면 아예 없애야 된다. 저는 내가 없앤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없애지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만 없애면 우리나라만 손해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생산하면서 고용을 사실은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른 나라하고의 여러 가지 사실은 경쟁에서 어쩔 수 없는 경쟁에서 그 선의의 경쟁도 있잖아요. 그런 경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GDP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참성장 지표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소득이라든가 부만 그냥 재분배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너무 범위가
좁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 1987년에 브루틀랜드 보고서 이후에 유엔에서 얘기할 때는 이쪽 사회 축을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소셜 디벨롭먼트라고 했어요. 네. 사회적 발전이 이거 뭐야? 전 유엔에서도 일해보고, 저 에이펙 사무국에서 일해보고 뭐 이랬습니다만, 거기 가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있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이걸 소득 재분배와 부의 재분배라고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과연 그 사회의 전부냐. 저는 그거보다는, 저는 제목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 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사회. 어떤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이것도 경제의 지속 가능성처럼,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그냥 무엇을 획기적으로 어떤 폭력적 혁명에 의해서 뒤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 그게 바로 사회가 지속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3대 축이 환경만 지속 가능한 환경이 아니라 사회도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도 지속 가능한 경제를 하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 사회 길의 3대 축이고, 그래서 제가 비전을 뭐라고 이름했냐면 지속 가능한 참 발전이라고 했어요. 그냥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근데 유엔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3대 축이 있는데 이게 뭐 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처방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걸 갖다 세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트라일레마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냐면 동시에 세계를 달성을 못하니까. 근데 또 하나를 해보면 다른 게 또 망쳐요. 그런 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이 어떻게 했냐면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많은 유엔 참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직원도 그렇고 대부분. 제가 만난 사람들, 야, 이거 정말 계약을 했다, 계약을. 17개를 만든 거예요, 17개를. 3개를 할 때도 하나를 하면은 다른 게 망가지고 동시에 못 하는데 17개 하나씩 해라는데. 거기 유엔 지속가능 발전국에 있는 직원도 아마 17개 외우라면 못 외울 거예요. 아, 그래, 내가 17개는 외울 거야. 그럼 100몇 개 되는 세부 목표는 그거 알아요? 목표가 이렇게 많다는 건 전 세계 모든 지구촌 문제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목표가 아니죠, 그거는. 모든 걸 다 하라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시 정리해보자.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제4의 길을 충실하게 지금 설명을 많이 저희가 따라잡았고, 지속 가능한 참 발전의 의미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과 저는 개인적으로 제3의 길을 그럼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인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네. 제1의 길은 자본과 시장이 주도가 돼서 한 거잖아요. 제2의 길, 사회 길은 바로 사회주의, 일반적인 이제 소위 국가 사회주의죠. 네. 그 국가 사회주의의 길은 말 그대로 국가, 정부가 주도해서 생산부터 분배까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그런 게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3의 길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시도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케인즈 경제학과도 어느 정도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거기 추가된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앤서니 기든스 교수 설명에 의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수준, 발전 수준도 커지고 하면서 중산층, 시민사회가 드디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중산층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부, 시장, 기업들 전부 대체해서 이 소위 얘기하는 시민사회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국제기구에서는 파트너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뭐 여러 가지 PPP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같이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현대 민주사회는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사회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국가, 정부가 대신 이 국가, 정부, 이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100%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도 보면 한번 스위스 같은 데 보세요.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아주 조그만 지자체, 캔톤에서
소소한 문제를 다 어떻게 해요? 직접 민주주의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그 시민사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랩도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대한민국, 우리 지금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어떤 실제 모습이랄까? 사실은 많이 위축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심지어 지금 정부는 시민사회가 마치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모럴 하자되만 빠져 있는 적폐로 이제 청산돼야 될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몰려 있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 혹시 제언이나 필요한 부분들, 실천적인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는 걸로 일단 약간 부연해서 마지막 질문하면요. 이 질문은 단순히 시민사회의 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랩 2050의 진로와도 오늘 이제 그런 함께 부분을 나누는 중요한 그런 거와도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의 진로를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시민운동을 평생 해온 사람이 아니고 저는 평생 학자로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랩 2050에서 제가 이제 하는 그 학문이 그냥 연구실에 갇혀 있지 않고 기왕이면 이 사회에서 정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실천 가능한 그러한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저는 그러한 분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으면 그냥 뭐 자기네 어떤 이익단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 뭐 저는 나름대로 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장기적인 어떠한 비전과 대안, 실천 가능한 어떤 정책들을 우리 제시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쓸 때도 가능하면 한국적인 사례는 많이 배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20년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제가 책을 한 권 냈을 때 제목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예요. 거기에서는 한국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기서도 뭐 얘기하는 디지털 혁명, 제4차 산업혁명. 그때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이름 이렇게 거대 담론까지는 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왔으니 이렇게 하자. 탈세계화가 됐으니 이렇게 하자. 뭐 거기 소득 양극화 이렇게 되고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 내용이 뭐 괜찮다고 해서 그 ADB에 있는 우리 박동현 박사라고 한국인 경제학자인데, 이거를 한번 아시아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포스트 코비드 에이시아라고 해서 영문판으로 제가 또 책을 다시 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세계로 확대를 해서 제가 예정된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한국 독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인류를 대상으로 저 혼자 허공에 외치는 그런 메아리 없는 그런 외침처럼 전 혼자 쓴 책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걸 거의 영어로 번역하고 내년에는 주로 이제 해외로 나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랩과 함께 해주시면 이게 실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하자는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제1의 길부터 2길, 3길 그리고 탈성장 길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유럽 그리고 미국, 소위 얘기하는 서구인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2차 초거대 혁명인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디지털 혁명까지 거의 이 서구에서 주도해서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지하는 이데올로기, 그런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제 성장은 빨라지고, 그래서 빈곤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뭐 어느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얘기했던 양극화라든가 아니면 기후위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서구인들이 하는 기껏 내세우는 대안이 탈성장하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껏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그거밖에 없나. 요즘 얘기하는 우리 한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주도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사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기왕이면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의 새로운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발전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그 새로운 대안 이데올로기 이로써 이것을 한번 내세웠으면 좋겠고, 그 우리 랩 2050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저 혼자 못하잖아요.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구 포럼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실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 포럼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시민연대는 또 시민연대대로 이렇게 해서 삼중 구조로 되어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영국에서 제3의 길을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저는 아쉬운 게 평생 동안 제1의 길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그 똑똑한 우리 한국인이 미국에서 뭐 해외에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평생 그걸 읊조리다가 그냥 여태까지 왔고, 제 길도 계속 우리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계속 뭐 그러잖아요. 뭐 공산당 선언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뒤에서 계속 그거만 공부해요. 제3의 길도 그거 나오니까 막 그거 공부해요. 그리고 탈성제 하니까 제가 유튜브 들어보니까 책 쓰면서 그거 누가 그거 썼다고 그것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런 데서는 정말 대안을 만들자. 공무원하고 따라가기만 해서는 뭐 답이 없는 거죠. 네. 우리 윤영준 대표님이 랩 2050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큰 숙제를 받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네. 메아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우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된 미래 네 가지 뉴 노멀과 제4의 길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봤고요. 디지털 전환,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기후변화의 이 네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이면서 여러 가지로 재앙으로 우리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트라일레마, 세 가지 딜레마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네 가지 문제가 쿼드릴레마일 수도 있겠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참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고 국가를 개인하고 사람들한테 더욱더 일종의 이제 계몽도 필요할 거고요. 실천적으로 먼저 그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길을 열어 드리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 분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게 랩의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지점들을 우리 활동가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특히 교수님과 같이 인사이트를 담아서 이 이론적인 틀을 또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든든한 원군이 되고 함께 해 주신다면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굳건히 앞으로 미래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정말 분명한 비전과 대한 실천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뵐 거죠? 그쵸?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